ARKG 말고도요, 이제 네. 바이오 관련 ETF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펀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ETF를 바라보는 거는요, 큰 빅파마들이 들어가 있는 ETF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바이오텍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 아크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양쪽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빅파마 쪽에 대형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임팩트가 돼 있는 XLV라는 ETF가 있고요. XLV라는 ETF가 있고, 그 네.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쪽에 혁신적인 ETF 중에서는 이제 GNOM이라고 GNOM이라는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전략은 마크지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편입하는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제 캐터고리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 좀 다르다 그러면은 팔로우하는 그런 지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 그 지놈은 지수가 있는 반면에 네. 마크지는 그런 팔로우하는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종목을 펀드 매니저들 운용하듯이 이제 캐시 우드가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 그 종목들 그냥 집어넣는 거죠. 다른 이제 네. 레퍼런스 하는 그런 지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예. 진원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하는데 어차피 뭐 이제 혁신적인 종목들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피킹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저는 좋게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이즈 이펙트가 이 아크지에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은 좀 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추천하는 거는 조금 더 지놈 쪽을 조금 더 지금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캐시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액티브 펀드인 ARKG가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은 지수를 추종하는 GNOM이 낫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시퀀싱 얘기를 했는데, 시퀀싱 하면 네, 이제 생각나는 기업이 일루미나가 있잖아요. 네, 일루미나랑 그 제가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퍼시픽 바이오 네, 사이언스 오브 예,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혹시 예.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장기적으로는 둘 다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숏트냐 아니면 롱을 시퀀싱 할 거냐, 이런 좀 분야가 좀 달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이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둘 다 성장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 퍼시픽 쪽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치료제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이 쓰이면서 아마 추천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퍼시픽하고 일루미나 둘 다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퍼시픽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전에는 일루미나 쪽을 조금 더 한 2년 정도에는 또 추천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퍼시픽 바이오 많이 떨어졌는데 좀 더 사야겠네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퀀싱이라는 게 반드시 어느 영역에서든 간에 연구의 영역이든 아니면 치료의 영역이든 반드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두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노하우들은 계속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어떤 회사가 다양한 기술을 만들어내건, 뭐 카스나인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네, 시퀀싱이 바탕이 돼야 네, 연구를 할 수 있고 대학 회사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네.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시퀀싱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 기술을 이제 생산해내는 기반 기술의 혁신을 계속 만들면서 다른 그 바이오텍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간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뭐 그 다른 주식들처럼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막 임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꾸준하게 아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는 조금 겁이 나서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마스티컬 컴퍼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바이오테크 기업하고 빅파마 기업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 만약에 예. 두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디가 더 좋은 투자자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정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반반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저께 이제 발표된 데이터인데 2001년에 생명과학의 혁신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거는 빅파마가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기술 혁신은 어디서 나왔냐면 빅파마에서 나왔는데 2020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기술의 혁신, 즉 생명과학의 혁신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바이오텍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3분의 2가. 이거는 지금 팩트고요. 자, 그러면 빅파마를 버려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빅파마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50%에서 60%를 이제는 바이오텍에서 다 사옵니다. 그래서 똘똘한 놈들의 기술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빅파마라는 거는 좋은 바이오텍들의 기술을 자꾸 자기 몸에다가 붙여대는 그런 덩치 큰 바이오텍 이런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ETF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약간 혁신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빅파마 쪽에 한 40% 이제 투자하는 그런 ETF 투자하고 나머지 한 60%는 이제 바이오텍에 투자하는 그런 비율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동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에 아마 뭐 아시는 것처럼 머크, 파이자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였고요. 올해 내년 해서 또 주가 성장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빅파마들의.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돈으로 괜찮은 바이오텍은 올해 내년 계속 아마 살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M&A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2월 달은 약간 주춤합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불안한데도 작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가하고 금리는 빅파마한테는 그렇게 걱정할 게 못 된다. 왜 그러냐면 가격 결정권이 있어서 언제든지 제품, 그러니까 약의 가격을 올려서 물가 상승을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강하면서 지금 캐시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올해 내년 거기다가 성장성까지 감안을 했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뭐 갖출 거는 다 갖춰서 아마 미국에서도 투자 전략가들이 헬스케어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데 헬스케어라는 거는 빅파마를 의미하는 거고요. 바이오텍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둘 사이에 서로 피를 섞으면서 동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둘 다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생각인 거고요. 빅파마는 대신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바이오텍은 아크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다 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빅파마 쪽에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 한 두세 개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이 지금 좋아 보이세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업체는 머크입니다. 아무래도 키트루다를 알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우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머크도 상당히 걸출한 약을 가지면서 잘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화이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메신저 RNA에서 상당히 재미를 받고 그 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얘기했듯이 메신저 RNA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빅파마인지 아니면 바이오텍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마구마구 그 흡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빅파마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거기다가 괜찮은 업체들을 사야 되는데 주가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주력인 그런 약들 예를 들어서 블록버스터 약들이 2025, 6년까지는 아주 탄탄하게 지켜줄 거예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고민하는 거는 그 다음 먹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눈에 보이듯이 딱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은 것들을,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라는 게 이제 임상 2상, 3상에서 POC를 증명한 그런 이제 임상들을 자기의 파이프라인에 하나 둘씩 꽂아 넣는 작업들을 하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자 좋네요. 그리고 또 파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으로 또 최근에 매출도 많이 늘었잖아요. 또 그 부분도 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 샤르팡티에 교수랑 이제 다우드나 교수가 크리스퍼 카스9으로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그 받자마자 제가 두 종목을 샀거든요. 그 소식 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랑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먼저 이제 제 생각보다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요. 예, 예, 크리스퍼 회사는 이제 벌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양성 섬유증 치료제를 세계에서 이제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크리스퍼 카스9으로 SCD라는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SCD의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이게 임상 2, 3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데이터 다 뽑아서 신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로는 그야말로 유전자 가위로 제대로 된 약이 진짜 하나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이 크리스퍼 카스9 IP를 가진 회사들, 특허를 가진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텍스라는 그 협업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고 이제 약물을 하나 개발할 때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아주 끈질기게 개발하는 회사고요. 과감하고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치료제를 좋게 보고 있고 아주 가능성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나오면 50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지금 계약이 되어 예, 있는데 작년 예. 말에 이 벌텍스가 크리스퍼한테 10%를 우리한테 더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분을. 그리고 예. 나서 그 대가로 1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매출 그러니까 확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가치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SCD 파이프라인 한 개의 가치를 벌텍스가 10조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벌텍스가 한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누구보다도 이 임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주체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더 질게라고 해서 그 음, 돈을 그냥 준 거죠. 일단은 크리스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일단 한 5조 정도의 이제 가치를, 그 파이프라인만 가치를 갖는 회사가 되고,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인텔리아는 최근에 특허 문제로 해서 좀 빠졌는데, 특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뭐 미국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너무 예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IP에 합당한 돈을 계속 지불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인텔리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크리스퍼도 하고 있고, 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IP 특허를 누군가가 이제 가져갔을 때 완전히 독점해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IP도 중요한데 이 IP를 특허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임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기술이고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인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특허 사용료만 지불하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특허에 관련한 리스크는 좀 없어지면서 인텔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임상을 개발하는 기술력 이거는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이 인비보로 LNP로다가 보내는 그 직접적으로 보내는 기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앱으로 보내는, 몸으로 보내는 전달 기술을 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달 기술로는, 그리고 크리스퍼 카스9을 가장 잘 인비보로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다. 그 가치가 음, 이제 조만간 인정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주가도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기틀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아든 크리스퍼든 이렇게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있는 ETF든 아니면 펀드들이든 간에 아마 주가는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특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번에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잠깐만 부언을 드리면, 이제 네, 법정 분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MIT랑 하버드가 네, 한쪽이고, 또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이었는데, 특허청이 결국 유전자 가위의 특허 기술은 UC 버클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버드 쪽에 있다, MIT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디타스라는 기업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인텔리아에 대비해서. 그럼 네. 에디타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아, 에디타스. 에디타스도 아까 드린 말씀은 세 개의 회사 공이 똑같이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뭐 에디타스가 IP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IP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브로드라는 MIT하고 하버드가 만든 연구소가 IP는 가지고 있는 거고 사용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타스는 이제 안정적으로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또 특허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브로드하고 이제 쉐어를 하겠죠. 그거를 쉐어를 할 텐데 아직까지 그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게 툴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툴젠도 야, 나도 싸워야 되는 주체야 라고 이제 미국에 얘기를 했더니 미국 법원에서 야, 너는 아닌 것 같다. 이 싸움에 낄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기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CBC하고 브로드하고 둘이 싸운 겁니다. 그 사이에 툴제는 항소를 한 거죠. 위에다가 우리도 왜 안 되냐 그리고 항소를 한 겁니다. 음, 그랬더니 거기서는 또 받아들여 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도 싸움의 주체인데 너가 오히려 약간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자, 이 둘이 싸우는 거는 싸움 라운드 1으로 그냥 싸우고 셋이서 싸우는 싸움은 뒤에 또 2020년 12월에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싸움은 끝났고 두 번째 싸움이 끝나야지 모든 싸움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발명을 먼저 했느냐,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사람에다가 적용을 했느냐, 동물에다가 적용했느냐를 지금 가리는 거죠. 그래서 연구 노트를 다 꺼내 와가지고 지금 다 우리가 빠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툴젠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저 정도는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고 내년에 남아있을 텐데 그 전에 협상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유리해지면은 특허 심판이 나오기 전에 서로 모여가지고 협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협상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지는 쪽은 리스크가 떨어지면 없어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받는 쪽은 이기는 쪽은 오히려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툴젠 입장에서는 그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네요.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은 그 말씀을 옛날 얘기처럼 해주셔서 바이오가 너무 재밌네요. 저는 평소에 바이오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하루 예. 종일 그 기사 읽어보고 이제 어닝 보고서 살펴보고 하는데 네, 바이오 쪽만 딱 기사가 뜨면 머리가 네. 아파져요, 이걸. 아,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오도 참 재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 쉽게 그냥 금융인으로서 제가 이해한 거를 씹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아마 정확한 바이오 용어라든가 뭐 이런 용어는 쓰지를 못할 수는 있어도 그 의미 전달은 아마 조금 더 제가 이해한 대로 전달해서 조금 더 쉽게 아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저 오늘 방송 너무 재밌게 진행이 돼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되게 너무 기쁜 다행입니다. 마음이고요. 오늘 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그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이 사실 공부를 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채널 성격이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 주식을 좀 말씀해 주셔도 뒤살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하시면 오늘 바이오 종목 여러 개가 나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전망이 좋게 생각하시는 바이오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만 이름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좀 연구 좀. 아까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종목들을 저는 좋게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 성장, 이 장기적인 성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변동성을 이겨야 되고, 그 변동성을 이기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짜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섹터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좋게 보는 섹터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퍼 카스9 종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리스퍼든 인텔리아든 에디타스건 이 세 개 종목 다 좋아합니다. 진짜 다 좋아하고요. 다 추천을 드리고 있고 대신 이제 지금으로서는 약이 가장 먼저 나오는 크리스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나는 15%씩 꼬박꼬박 먹고 싶고 주가도 흔들리는 것도 싫다. 그런 주식이 있다면은 싸게 내려오면 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크리스퍼랑 같이 약을 만들고 있는 벌텍스라는 VRTX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를 사셔서 한 15% 정도 매년 한번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독점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함부로 그 성이 작기는 한데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탄탄한 성을 쌓은 회사입니다. 경제적 예, 해자가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앱비라든가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약간 꼬리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을 4개 가지고 한 개의 병에 대해서 약을 4개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뭐 이 약을 만들겠다라고 엄두들을 못 냅니다. 그 정도로 해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하니까 매년 한 15%씩 시장이 성장을 해요. 이익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주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세상에서 몇 안 되는 보장받은 그런 주식 중에 하나다. 환자는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고 대신 리스크라 그러면 혹시 마음이 선해져서 약가를 좀 낮춰준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며칠 전에 쓴 거 보니까 전혀 그럴 의향이 없고요. 대신 혁신적인 약을 계속 잘 만들고 그만한 대우를 받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벌텍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iRNA 하는 회사로는 에로우헤드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에로헤드요? 예, 화살촉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화살촉이죠. 에로헤드. 예, 에로우헤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iRNA 하는 회사인데요. 그 예. 회사도 상당히 siRNA 쪽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siRNA는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더나가 메신저 RNA를 하는 회사라는 거는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메신저 RNA라는 거는 우리가 약으로 메신저 RNA를 넣어주면은 걔가 들어가고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요. 메신저 RNA는 뭐 하는 거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siRNA는 뭐를 하느냐? 우리 몸속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단백질, 잘못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가서 죽여야 돼요. 근데 단백질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 RNA가 단백질이 되는데 이 메신저 RNA 상태에서 가서 이제 잘라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 양동이에 받은 거를 이제 어떻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RNA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5개 회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있으면서 M&A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약으로 또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이 하나 나오면은 거의 한 4조에서 5조 정도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못했어요, 이 회사는. 네, 임상 3상 정도를 가고 있고, 임상 2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계속 그 장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목까지 선정을 해주셔서 공부할 숙제가 좀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에로헤드 그리고 버르텍스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업 3개 정도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리서치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바이오라는 분야를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아마 시청자분들의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멋진 인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